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1월 고2 학력평가 생명과학 원의 해설을 맡은 나빈나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해설을 시작해 볼 건데요. 아직 총평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시험 어땠는지 선생님 총평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우리 항상 자주 나오는 우리 생물의 특성에 대한 문제였죠? 자, 봤더니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해마는 꼬리로 수초나 산호를 감고 매달릴 수 있어 약한 조류가 있는 바다에서 살기에 적합하다래요. 지금 어떤 환경에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생물들의 특성, 생물의 습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형태, 이런 생물의 특성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건 뭐예요? 적응과 진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거기 봤더니 적응과 진화 몇 번이에요? 5번에 적응과 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는 2번. 우리 물질대사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 가는요, 운동하는 사람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이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데닌과 리보소, 이렇게 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AMP라고 하고요. 인산기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ADP, 세 개가 붙어 있으면 ATP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게 인산기 세 개 붙어 있으니 ATP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게 인산기 두 개가 붙어 있으니 ADP.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기인산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억 같은 경우는 ADP의 무기인산이 결합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합성. 니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합성, 분해, 이거 물질대사죠. 합성하면 뭐예요? 그치, 동화작용, 흡열 반응이죠. 그럼 이때 합성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어떻게 얻을 거죠? 그치, 우리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 ATP를 합성하는 것이죠. 세포호흡에 우리 한 가정을 적어보면 영양소, 그 중에 선생님 포도당 하나를 적어볼게요. 포도당, 그리고 산소가 반응을 하죠. 포도당이 분해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될 거예요. 분해의 이화작용, 그렇다면 에너지는 방출이죠.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요 ADP와 무기인산이 흡수해서 ATP를 합성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대 방향을 보면요. 지금 분해되고 있죠. 분해된다, 이화작용, 발열 반응이죠.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예요. 자,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하죠? 그치? 우리의 생명활동에 쓴다. 선생님 지금 강의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공부하고 있을 때 다 이 ATP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억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자, 가해 근육세포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그쵸? 우리 가해 근육세포, 우리 운동할 때 근육에서 물질대사 당연히 일어나죠. 우리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합성, 분해, 이런 모든 화학 반응을 다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기억이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이 일어나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 ATP 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요 과정, 이거 뭐예요? 그치, 지금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ATP를 합성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일부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자, 다음 디귿이요. 과정 니은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가에 사용된다. 여기 니은에서 방출된 에너지, 생명활동에 쓴다고 했죠? 우리 운동할 때도 당연히 쓰죠. 맞는 설명.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3번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제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딱 바로 출제가 되어 있었죠? 자,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부터 아메바에 핵이 있는 것을 관찰하고 관찰했어요. 그다음 핵이 없는 아메바는 생존율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뭐에 대해서 생각했다. 잠정적인 답을 내렸다. 이거 뭐예요? 이제 가설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봤더니 아메바를 두 집단 A와 B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표와 같이 처리했대요. 그럼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다.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를 통해서 검증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자, 그럼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를 봅시다. 자, A와 B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
기억과 니은은 핵 제거함과 핵 제거 안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우리 이거 찾아야 되겠죠? 이때 A 집단과 B 집단이 다르게 처리해준 요인, 그게 바로 핵 제거 여부예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얘는 조작변이에요, 조작변이. 내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르게 조작해준 변인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서로 다르게 하나는 제거했고 안 했어. 뭐 해준 거냐면 얘는 지금 대조 실험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조군과 실험군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조 실험을 해야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집단이 대조군인지 실험군인지는 이 밑에 결과를 보고 찾아봅시다.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A와 B에서 아메바의 생존율을 봤대요. 아메바의 생존율, 핵 제거 여부를 다르게 했을 때 나오는 생존율을 비교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B에서가 A에서보다 낮았대. 생존율이 A에서가 더 높았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핵이 없는 아메바는 생존율이 낮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렇다면 생존율이 낮았던 B가 핵이 없는 거겠죠. 핵이 없다 X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실수할 수 있어. 여긴 제거 여부기 때문에 얘는 핵이 없다는 건 핵을 제거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거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조군, 실험군 찾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핵을 제거해줘서 조작을 했어.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군. 그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A가 대조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조작 변인을 다르게 처리해서 나온 요 아메바의 생존율, 이게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종속 변인.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오면 조작, 종속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대조군, 실험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자, 기억은 핵 제거함이다. 아니죠. 니은이 핵 제거함이었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니은. A는 조작 변인이다. 아니죠. 우리 아메바의 생존율은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인이었어요. 틀렸고. 다음 디귿. 이 탐구 과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요것만 맞죠. 정답은요. 지금 디귿 하나 맞으니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은 우리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문제.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사람의 몸에 있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지금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 나는 기관계 A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지금 기관계 A겠구나. 자, 그랬을 때 봤더니 위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또 뭐 간도 있고요. 여기 쓸개도 있고요. 뭐 이자도 있고, 이자도 있고, 뭐 소장, 보일까요? 대장,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 A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치, A는 소화계구나.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좀 헷갈려하는 뭐 이자, 간, 대장 뭐 이런 것도 소화계에 속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요. 그럼 B가 소화계와 호흡계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호흡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보기 볼게요. 기억. 자, A는 소화계이다. 맞죠? 다음 니은. B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B는 지금 호흡기입니다. 호흡기에서는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맞고요. 다음 디귿. 기억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기억이 지금 위에 위에서 뭐가 일어나죠? 그치, 소화작용이 일어나죠. 소화작용이 일어나고요. 또 위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끊임없이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세포호흡. 다 이화작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우리 5단원에서 처음 출제가 되었죠. 9월까지는 5단원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딱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죠.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나오는 학생 A, B, C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옳게 설명한 학생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부터 볼게요. 토양은 비생물적인 요인에 해당한대요.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때 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생태계입니다. 이때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토양이 해당되겠죠. 학생 A는 맞고요. 이거 외에도 뭐 빛이라든지 뭐 물,
온도, 토양,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죠. 자, 다음 B를 볼게요. 자, 혹등고래가 오징어를 먹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입니까? 이거 너무 쉽다. 혹등고래, 생물이죠. 오징어, 생물이요. 그렇다면 이거는 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때 혹등고래가 먹는 애니까 얘가 포식자고요. 얘는 먹히는 애니까 피식자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 포식과 피식의 관계인데요. 우리 조금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뒤에서 쭉 다뤄보면 얘네들은 지금 서로 다른 종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중 포식과 피식에 해당합니다. 얘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다. 5단원 뒤에서 이 상호작용 배울 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생물과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요거는 틀렸다. 자, C 볼게요. 소나무는 생물적 요인 중 생산자에 해당합니다. 그치. 소나무는 생물적 요인 생산자,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생물적 요인을 그 역할, 그리고 영양 방식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요렇게 나눌 수 있죠. 생산자 같은 경우는 양분을 어떻게 얻어요? 유기물을 광합성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광합성할 수 있는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얻어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기물을 얻는 거죠. 그래서 동물, 동물성 플랑크톤 이런 게 있겠고요. 마지막 분해자. 요거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자, 분해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도 않고요. 뭔가를 잡아먹지도 않아요. 어떻게? 다른 생물들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예시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버섯, 곰팡이 이런 거는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같이 예시까지 정리해 봅시다. 어쨌든 소나무는 맞으니까 여기서 옳게 설명한 친구들은요. A와 C,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는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통 혈당량 조절하면 글루카곤과 그 다음에 인슐린 이렇게만 떠오르는데요. 여기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부신 이런 것도 같이 묶여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인슐린, 에피네프린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와나는 부신과 이자 중에 하나다. 만약에 내가 에피네프린 좀 낯설어, 기억이 잘 안 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먼저 충분히 활용하면 돼요. 자, 일단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거의 내분 비셈 어디죠?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자, 그 중에서도 이제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자가 하나 더 나왔죠. 그럼 이 이자, 똑같은 이자인데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치, 누가 있냐면 인슐린이 있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나머지 딱 한 개씩밖에 안 남네. 그럼 기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피네프린. 자, 나는 부신이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이 바로 해결이 되죠. 가는 부신이다. 아니죠. 가는 지금 이자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 니은. 기억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혈당량이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인슐린 얘네가 어떻게 혈당량을 조절하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좀 와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이자부터 봅시다. 이자. 자, 이자에는 우리 베타세포 그리고 알파세포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자, 먼저 베타세포부터 볼게요. 자, 이자의 베타세포 하면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배인상처 막 노래도 불러주고 했는데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이 인슐린이 어디에 작용하냐면 얘의 표적기관은요, 간이에요, 간.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요 과정을 촉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도당을 각각 조직세포에서 흡수하는 걸 촉진시키죠. 그러면 포도당이 합성이 됐고 세포로 다 흡수가 됐으니 혈당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량 감소 호르몬 하면 인슐린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글루카곤은 어떠냐?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글루카곤. 그래서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요, 그치, 얘도 간에 작용해요.
간에서 이번에는 얘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둘 다 같은 간에 작용하는데 서로 반대 작용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 뭐다? 이거 기량작용이다. 요거까지 우리 같이 정리해주고요. 자, 이때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당량은 증가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부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신 어디 있냐면 우리 콩팥의 위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거든요. 자, 부신. 자, 부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겉질과 속질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기 속질 부분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바로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자, 에피네프린은 어떨 때 나오냐면요.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면 최고 중추, 간내 시상하부가 이걸 인지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히 써보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혈당량이 낮아졌어. 그럴 때는요. 이제 교감신경을 이용해서 교감신경 여기 교감신경 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이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부신의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에피네프린의 표적 기관 어디냐? 얘도 간이에요. 간에서 얘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고요. 그러면 혈당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면 조금 아쉬우니까 여기 인슐린은 어떤 자율신경에 관여하는지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내 시상하부에서 혈당량이 높아졌다 하면 이자에서 이걸 감지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여기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니은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니은. 기억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그래서 혈당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디귿. 글루카곤과 니은은 혈당량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니은이 지금 인슐린이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서로 같은 기관에 반대되는 작용하는 거 기량작용이다. 맞는 설명. 정답은 디귿 맞는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는요. 우리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2단원에 대사성 질환도 슬쩍 이렇게 섞여서 같이 나온 문제죠. 자, 표는 사람의 질병 A, B, C 그리고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떤 건지 알려줬는데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A, B, C는 고지혈증, 말라리아,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바로 이 특징부터 볼게요. A는 지금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양이 정상보다 많대요. 이거 뭐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이죠. 고지질혈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피가 슝 하고 잘 흘러야 되는데 여기 있는 혈관 벽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겠죠. 심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런 게 고지혈증, 고지질혈증입니다. 자, 다음에 B를 볼게요. 병원체가 곰팡이다. 그럼 말라리아, 무좀의 병원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뭘까? 이거 몰랐다면 다시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병원체가 곰팡이인 거 선생님이 바로 알려줄게요. 병원체가 곰팡이인 거 무좀이죠, 무좀. 자, 그럼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됩니다. 그렇지만 모기가 병원체는 아니죠. 이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뭐죠? 말라리아 원충이에요. 얘는 병원체가 말라리아 원충 원생생물이에요. 원생생물. 선생님 오늘 시험 끝나고 2학년 교실에 가서 애들 시험 잘 봤나? 이렇게 봤더니 어떤 친구 이걸 틀렸다고 막 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틀릴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기억 볼게요. A는 대사성 질환에 해당한다. 그치? 우리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죠. 대사성 질환하면 여러분 쓰리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여기 나온 고지질혈증 그다음 고혈압 이런 쓰리고 그리고 대사증후군 이런 거 같이 기억해 줘야 되겠죠? 다음 D B는 비감염성 질환이다. 자, 여기 B랑 C 같은 경우는요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죠. 이런 거 우리는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은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니은은 요거 B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감염성 질병이네. 들렸다. 자, 디귿.
C의 병원체는 세균이다? 아니죠. C의 병원체는 원생 생물이다. 자,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8번으로 가볼게요. 우리 8번은 염색체 구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봤더니 다음 그림은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구조를 이렇게 나타낸 거래요. 봤더니 모양이 어때요? X자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그치? DNA 복제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완전 정보가 똑같은 염색 분체죠. 그래서 1과 2는 염색 분체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염색체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염색체 하나. 이 염색체를 쫙 하고 풀어봤더니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뭔가 손뭉치처럼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때 이 손뭉치처럼 보이는 게 바로 뭐예요? 그치?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솜은 염색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뉴클레오솜들이 수백만 개 모여가지고 이런 염색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뉴클레오솜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봤더니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그려져 있죠.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단백질. 얘 이름이 뭐예요? 그치,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이 히스톤 단백질에 지금 DNA 이렇게 감고 있는 구조가 바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져 있는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DN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DNA 하나에 유전자 A, B 서로 다른 위치에 유전자가 있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1과 2는 상동염색체이다. 우리 상동염색체는 뭐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DNA 복제가 되어서 만들어진 염색 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상동염색체 아니죠. 얘는 지금 염색체 하나입니다. 자, 다음 니은.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뉴클레오솜이 모여서 염색체를 구성합니다. 맞고요. 아이고, 니은이 맞고요. 다음 디귿. 자, A와 B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A와 B가 지금 하나의 DNA 있죠. 얘네들이 모여서 지금 염색체를 구성할 거니까 당연히 같은 염색체에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 안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맞는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일단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요. 그림 가는 무릎 반사에 관여하는 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이건 지금 무릎 반사를 나타낸 거고요. 지금 나는 심장박동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건 스스로 이제 뛰죠. 그렇지만 빠르게 뛴다, 느리게 뛴다는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근데 대뇌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심장을 빨리 뛰어볼까 한다고 빨리 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절 과정, 자율신경계에 의한 조절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가부터 볼 건데요. 일단 무릎 반사의 중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릎 반사의 중추는 그치, 척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릎 반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무릎에 이렇게 살짝 앞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쿵 하고 치면요. 다리에 이제 자극을 딱 준 거야. 쿵 쳤어요. 그럼 이 자극이 감각신경, 우리 구심성 신경이죠. 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인 척수로 전달이 됩니다. 기억,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때 이 감각신경은요, 우리 등 쪽에 있어요. 그래서 후근을 구성합니다. 후근. 자, 그리고 이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죠. 그럼 이 척수의 명령을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이죠. 운동, 원시성, 이응, 요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 다리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면 다리가 휙 하고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이때 이 운동신경이라고 하면 어디 있어요? 배 쪽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근을 구성해요. 앞 전자, 뒤 후자, 요렇게요. 그래서 배 쪽에 있고 등 쪽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나를 볼게요.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거, 일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디서부터 뻗어져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이때 우리 교감신경은 쉽죠? 교감신경은 뒤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항상 어디다? 그치? 항상 척수에서 뻗어져 나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좀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척수.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봤더니 부교감신경은 뒤에 어떤 기관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뻗어져 나오는 위치가 달라요. 자, 연수에서 뻗어져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중간내. 그리고 뭐 척수. 그래서 만약에 연결된 기관이 뭐 방광이다. 그럼 척수에서 뻗어져 나왔을 거고요. 눈과 관련된 거, 눈이다 하면 중간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심장, 뭐 소장, 위 이러면 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연수에서 뻗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뻗어져 나오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한번 그려볼게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일단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아요. 자, 앞이 짧아. 글자 수 짧은 거 앞이 짧아. 이렇게요. 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길죠. 앞이 길어.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깁니다. 좀 더 길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각각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면요. 일단 여기 별표 쳐놓을게요. 여기만 다르죠. 여기는 뭐가 나와요? 노르 에피네프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선 뭐가 나오죠?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심장은 박동이 막 빨라집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요. 자,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요. 심장 박동은 느려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기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이 아니고 이거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1번부터 하나씩 볼 건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1번을 딱 봤더니 기억은 척수의 전근을 이룬대요. 기억은 척수의 전근? 후근이다. 바로 답이 나오죠. 정근이 아니고 후근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문제 풀 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겠죠. 자, 2번은 뭐였냐면 니은은 원심성 신경이다.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 이응.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 기억.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이거는 맞고요. 다음 3번. 디귿은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그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다 자율신경계에 속하죠? 맞고요. 다음 4번. 리을이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억제된다. 리을이 흥분하면 심장박동은 억제된다. 맞죠? 다음 5번. 니은의 말단과 리을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죠? 그럼 니은 여기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오나요? 그치? 운동신경의 말단에서도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하나의 쭉 신경으로 되어 있죠.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말단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래서 같다. 얘도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 찾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세포 주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어렵지 않았는데 실수만 안 했으면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문제였냐면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는 이 세포 주기에서 A와 B의 시기에 세포당 한 개당 DNA 상대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때 A, B가 이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화살표 이렇게 있죠. 화살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 S기가 나와 있으니 그 전 니은이 뭐예요? G1기, 기억이 G2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S기에서 뭐가 일어나죠? 그치, 우리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DNA 복제. 그러면 니은에서 DNA 양이 있었으면 복제가 돼서 기억에서는 복제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DNA 양이 정확히 2배가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DNA 양이 1, 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A가 뭐다? 니은이다. 그 다음에 2배가 된 B가 기억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바로 볼게요. 기억. A는 기억이다. 아니지, 우리 A는 니은이다. 찾았죠? 틀렸고요. 다음 니은. 니은은 간기에 속한다. 우리 여기 요 니은부터 S기를 거쳐서 기억까지. 요 시기가 바로 간기고요. 간기 다음에 이제 분열기가 되는 거죠. 간기다. 맞습니다. 다음 디귿. M기의 핵막이 소실된다. M기, 분열기의 핵막 소실? 되죠. 언제? 분열기 전기요. 전기 때 핵막이 소실됐다가 다시 언제 생겨요? 말기 때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열기에서는 핵막의 생성과 소실이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죠? 요거는 맞는 설명.
자,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번이요. 자, 11번 근수축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근수축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선생님 풀면서 이번에 근수축 애들 굉장히 쉽게 풀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오답률이 3이나 되더라고요. 뭐 때문일까 좀 생각이 들었더니 여기 이 기억의 길이를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표는 골격근의 근육 원소유마디 X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수축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 얘가 수축, 얘가 이완된 상태겠죠. 선생님, 이 반대면 어떡해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여기 H대의 길이는 우리 X의 길이랑 똑같이 길이 변화가 일어나죠. 얘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가 수축되는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좀 의심이 가요. 아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 지선.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 그리고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 좀 두껍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구간부터 좀 생각해보면요. 이쪽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단 요 안에서 지선부터 지선까지 요 하나의 근육 원소유 마디 안에서 생각해보면요. 여기도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 구간이 I대. 여기도 이제 뭐 I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요 구간이 뭐예요? A대가 되죠. 자, 그리고 요 A대 중에서도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여기 구간, 요게 H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이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비율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근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근수축이 일어날 때는요.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변화가 없어요. 선생님 손가락이 액틴 필라멘트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길이 변화가 없이 여기 있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서 이렇게 슝 하고 들어오면서 겹쳐지는 구간의 길이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요 근육 원소유 마디 지선부터 지선까지의 길이가 D만큼 줄어든다고 하면 여기 있는 H대도 똑같이 D만큼 길이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표로 와서요. 지금 H대의 길이가 T1에서 T2로 갈 때 얼만큼 줄어들고 있냐면 0.2만큼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의 길이도 0.2만큼 줄어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2 마이크로미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억이 해결이 돼요. 기억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억은 2.0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와 나, 요 그림을 이제 한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X의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관찰되는 단면을 각각 나타낸 거래요. 여기 지금 액틴,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나와 있지만 없어도 우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조그만 점으로 되어 있는 건 얇다는 거니까 얇은 액틴 필라멘트. 이게 두꺼운 점으로 찍힌 건 두껍다는 거니까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글자 수 많은 게 일단 두꺼워. 글자 수 적은 게 얇아. 이렇게 해서 외워주면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가에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다 보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표시를 좀 해보면 여기이거나 여기이거나 이게 지금 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를 봤더니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죠? 이거 어디예요? 그치, H대. 여기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나타낸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니은으로 가볼게요. 자, 니은이 뭐냐면 T2일 때 A대에서 가와 나가 모두 관찰된다. 지금 수축했을 때 일단 H대 길이가 있죠. 물론 너무 수축하면 H대 길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겹치는 구간 그 다음에 H대 다 있습니다. 다음 디귿. X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이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죠. 왜요? 우리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T1과 T2일 때 수축이건 이완이건 상관없이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죠?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12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도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 오답률이 4위였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까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혈액형 응집 반응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 응집 반응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혈액형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기억으로 구성된 가족 중 어머니랑 그다음 자녀 기억의 A표식 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판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 밑줄 쳐놔야 돼요. 이 가족 구성원의 A표식 혈액형은 서로 다르대요.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이게 어머니랑 자녀 기억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혈액형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자, 먼저 응집 반응부터 볼게요. 자, 일단 항 A 혈청과 항 B 혈청, 혈청 안에는 응집소가 들어있죠. 이때는 응집소 A 혈청에는 알파, 항 B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알파랑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A가 없다라는 거죠. 응집원 A가 없다. 그리고 항 B 혈청 베타와 반응했다는 건 얘는 응집원 B는 있다. 그러면 어머니의 혈액형은 뭐예요? B형이구나. 자, 그 다음 자녀 기억. 자녀 기억은 항 A 혈청, 항 B 혈청. 자, 응집소 알파랑 베타에 다 반응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응집원이 없다는 거지. O형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좀 표현을 해보면 자녀는 O형. O형이니까 유전자형으로 써보면 O밖에 안 되죠. 얘는 기억. 그러면 그 부모를 나타내보면요. 어머니는 B형이야. 그래서 B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억한테 O를 줘야 되니까 O 유전자 하나 있어야죠. BO. 이게 어머니. 그럼 아버지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자녀한테 O를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유전자 O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혈액형이 지금 셋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A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보기를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기억의 혈액형은 O형이다. 맞고요. 다음 니은. 어머니와 기억의 혈액에는 모두 응집소 알파가 있다. 여기에서 실수한 친구들 있어요. 자, 어머니는 지금 B형이에요. 그렇다면 응집원은 B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응집소는 알파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O형이니까 응집원은 없어요. 그리고 응집소는 알파랑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보니까 알파, 어머니도 기억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거 맞죠? 자, 다음 디귿.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응집원 A를 가질 확률이요. A형 아니에요. 응집원 A를 가질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능한 조합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적어보면 요렇게 만나면 AB, 요렇게 만나면 AO, 이렇게는 BO, 이렇게는 OO, 요렇게 OO 이렇게 나오죠. 이게 1대1의 비율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응집원 A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응집원 A를 갖는 건 요거 되겠죠.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맞죠?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도 오답률이 좀 높았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접하지 않았던 자료가 하나 나와서 좀 긴장하지 않았을까, 실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림 가는 정상인의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을 쭉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 있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혈중 기억의 농도에 따른 니은의 농도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이때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의 자료를 보면요. 자, 첫 번째, 일단 간내. 시상 하부에서 뭐가 분비되죠? 저 호르몬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가 나와요. 얘 표적 세포는 어디 있어요? 지금 뇌하수체 전엽에 있죠. 그럼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그럼 TSH의 표적 세포는 어디죠? 갑상샘이 있어요. 그럼 갑상샘에 작용해서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이때 이 티록신이 많아지면 이 티록신은요, 간이나 근육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요. 너무 많아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조절이 일어나냐면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여기 있는 간내 시상 하부랑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TRH와 TSH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이렇게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기억과 니은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기억의 농도가 증가할 때 니은의 농도가 감소하죠. 그렇다면 기억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치? 기억이 티록신.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TSH의 농도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선생님, 만약 기억이 TSH면요?
얘가 TSH고 얘가 티록신이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TSH가 많아지면 티록신은 증가할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까지 찾았으니 바로 기억 볼게요. 자, 기억. 기억은 TSH다? 아니죠. 기억이 티록신, 니은이 TSH니까 틀렸고요. 다음 니은. 갑상샘에 니은의 표적세포가 있다? 그치. 얘의 표적세포가 갑상샘에 있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거죠. 우리 호르몬이라고 하면 혈액을 타고 쭉 가다가 표적세포, 우리 표적기관에 작용하는 거죠. 얘는 맞습니다. 다음 디귿.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 TRH의 분비는 억제되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4번. 우리 14번은 이제 방어작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봤더니 다음은 병원체 A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걸 백신. 근데 백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 왜 맞는 거지? 백신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으켜서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는 목적은 내 몸에 그 병원체에 대한 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실험 과정을 봤더니 A로부터 백신 후보 물질 기억과 니은을 얻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 기억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X랑 생지 Y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X한테는 기억을 넣어준 거고요. Y한테는 니은을 주사해줬어요. 자, 그랬을 때 항체 농도 변화를 먼저 볼게요. 자, 어때요? 아, 둘 다 기억과 니은을 넣었을 때 항체가 이렇게 증가했죠? 둘 다 정상적으로 1차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났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다로 넘어가 볼게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X와 Y에게 각각 실제 병원체 A를 주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X와 Y 중 한 생쥐한테만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거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거는 A를 주사했을 때 비교해보면 돼요. 자, 먼저 생쥐 Y 같은 경우는 A를 주사했을 때도 니은을 주사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죠. 요만큼의 항체가 서서히 증가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생쥐 X를 보면요, 실제 병원체에는 A를 주사했더니 갑자기 항체가 급속하게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아, 그렇다면 이거 뭐예요? 아, 이 X에서는 A를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지. 2차 면역 반응 왜 일어난 거예요? 여기 있는 기억을 주사했을 때 여기 있는 생쥐 X한테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병원체 침입 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을 위한 백신의 후보 중에 기억과 니은 중에 뭐가 적합한 거예요? 그치, 백신은 기억이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자, 기억. 구간 1에서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쵸,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다음 니은. 구간 2에서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 구간 2 봤더니 항체 농도 증가했죠. 항체 농도 증가했고요.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체액성 면역 반응 일어났습니다. 다음 디귿. A에 대한 백신으로는 기억이 니은보다 적합하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죠. 자,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이런 유형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뭐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잘 풀어준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였냐면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봤더니 그림은 A와 B에서 D1, D2, D3에 대한 위치를 나타낸 거고요. 기억에는 시냅스가 있대요. 근데 일단 시냅스가 있는데 여기에 A의 축삭돌기와 B의 가지돌기가 있는지, 그 반대로 B의 가지돌기와 A의 축삭돌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 찾아야 돼요. 흥분의 전달 방향을 찾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흥분의 전도 속도는 같대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A와 B의 속도는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표가는요, 지금 D2에 역치상의 자극 1을 줬대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얼마가 지났냐면 4ms가 지났대. 그랬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일 값을 나타낸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요 D3에 역치상의 자극 2를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간이 5ms가 경과했고 그때 막전이 값을 지금 각 지점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요 기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판별할 거예요. 자, 어떻게 판별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한번 가정을 지어볼게요. 자, 먼저 요렇게 여기에서 이 기역에 A의 축삭돌기와 B의 가지돌기가 이렇게 시냅스를 형성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럴 때는 만약에 요 D3에 2라고 하는 자극을 주게 되면요. 요 자극이 이렇게 흥분이 전도가 되죠. 그리고 요 시냅스에서 흥분의 전달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라고 하는 자극을 줬을 때는 여기 있는 D1과 D2에서 막전이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 표 나를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2를 줬을 때 여기에서 막전이 변화 있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A의 가지돌기 그리고 B의 축삭돌기 요렇게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걸 가지고 먼저 가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는 지금 여기 D2에 1이라고 하는 역치상의 자극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흥분의 전도는 쫙쫙 일어날 거고요. 여기에서 흥분의 전달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D3에서 마이너스 70 전달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막전이 값을 보고 이제 뭘 알아낼 거냐면 막전이 값 나오면 뭐 주목해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80 요거 주목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 여기 막전이 값, 시간에 따른 막전이 값에서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번만 점이 찍혀요. 그럼 이 시점을 명확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mV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3ms 지났을 때 막전이 값이라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전체 시간이 4ms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전체 총 경과 시간, 이렇게 써볼게요. 총 경과 시간이 지금 4ms예요. 자, 이 전체 걸린 시간은 요 1이라고 하는 자극이 D1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그리고 D1에서 막전이가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모두 포함한 시간인데 요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시간이 3ms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이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죠. 자, 그림에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D2에 1이라고 하는 자극을 줬을 때 여기 있는 D1까지 이동하는 데는 1ms가 걸렸다는 거야. 그럼 우리 뭐를 할 수 있냐면 시간 알고요. 거리 알죠. 아, 그러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속도라고 하는 건요. 속도는 흥분이 전도되는 데 걸리는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시간이 1, 거리가 3이니까 얘는 3cm/m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VA, VB, A와 B의 흥분의 전도 속도 같다고 했으니까 둘 다 3cm/ms야. 이거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면 기역과 니은을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먼저 해결해 볼게요. 자, 기역의 B의 축삭돌기 말단이 있다. 그쵸? 우리 기역에 B의 축삭돌기 말단이 있다. 맞습니다. 다음 니은.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가 아니고 3cm/ms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자료를 해석해 볼 건데요. 디귿에서 뭘 물어봤냐면 나의 D1에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여기 있는 D1에 있는 마이너스 60이라는 값은 사실 이 막전이 이 그림에서 표시를 해보면 여기 아니면 여기일 텐데 이게 탈분극일 땐지 재분극일 땐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우리 여기 있는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전체 시간이 지금 5ms로 주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똑같이 5ms 동안에 빨리 도착하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라고 하는 자극을 줬을 때 한번 지우고 흥분의 전도 이렇게 양쪽으로 일어나고요. 전달도 일어나고요. 쭉 D1까지 쭉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럼 D2라고 하는 지점이 D3에 D1보다는 더 가깝죠. 가까우면 먼저 도착한 거야. 그러면 막전이가 더 많이 변했겠죠. 자, D1은 더 멀어요. 나중에 도착했으니까 막전이 값은 더 조금만 변했을 거라는 거야.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D3부터 D1까지 그리고 D3부터 D2까지 저 하나의 뉴런을 이렇게 쪼개서 그려볼게요. 여기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난다는 건 생략하고 어차피 쭉 전달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똑같이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러면 D1은 더 멀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도착할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막전이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3에 자극을 줬을 때 D2는 가까우니까 먼저 도착을 할 거고 도착한 이후로 이렇게 막전이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간, 지금 총 5ms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대략적으로 위치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든다고 하면 여기 있는 D1은 더 자극이 나중에 도착해서 막전이가 조금밖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왼쪽에 더 위치할 거라는 거지, 얘보다. 자, 그리고 D2는 더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막전이가 더 많이 변해서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점이 찍힐 거라는 거죠. 즉, 먼저 도착했어. 그렇다면 그래프의 오른쪽에 점이 찍힐 거야.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합쳐서 요 그림에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D2에서의 막전이 값은 0이에요. 그럼 여기 D2. 그리고 D1에서의 막전이 값 마이너스 60은 여기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어딘지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D2에는 자극이 먼저 도착했을 거기 때문에 막전이가 더 많이 변해서 D1의 막전이 값보다는 오른쪽에 찍힐 거라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게 하나 나오죠. 이거인지 정확히 몰라도 얘는 절대 안 되잖아. 그쵸? 그럼 D1은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D1이다. D1일 때 마이너스 60은 탈분극일 때 마이너스 60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탈분극에다 이렇게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탈분극에 마이너스 60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나의 D1에서 얘는 지금 탈분극의 시점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고 있죠. 자, 그래서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전체 시간이 이동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뉴런에서 더 가까워. 그럼 자극이 먼저 도착할 거고 먼저 도착한 지점에서는 막전이가 더 많이 변해서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위치할 거라는 거. 요거를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는 16번 볼게요. 자, 16번 문제.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대림 유전에 대한 문제, 이제 유전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어떤 문제인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동그라미 한 쌍. 아, 그렇다면 이건 뭐다? 그치, 일단 단일 인자 유전이죠. 자, 이때 대립 유전자에는 E, F, G가 있대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는데 이 대립 유전자가 3개야. 아, 그렇다면 얘는 복대립 유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때 E와 F, G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대립 유전 뭐 있죠? 그치, 우리 ABO식 혈액형 있죠. ABO식 혈액형을 생각해보면 얘는 A와 B 공동수 우열 관계가 없고요. O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ABO식 혈액형은 총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표현형이 4가지야, 4가지. 근데 얘는 우열 관계가 다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3가지 나오겠죠. E이거나 이렇게 표시한 표현형이란 뜻이죠. E 또는 뭐 F, G 이렇게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올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잠깐 지우고 계속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얘네들의 우열 관계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요. 유전자형이 E2인 남자 기억과 그 다음에 E-G인 여자 니은 요 사이에서 자녀 원이 태어났대요. 자, 이때 자녀 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해 표현형은 최대 한 가지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적어보면 기억은 2만 줄 거니까 E, 요렇게 되거나 또는 E랑 G가 만나서 E-G 요렇게 다 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럼 2가지가 가능한데 표현형이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 E2는 무조건 E의 표현형을 나타낼 거죠. 그럼 E-G도 E의 표현형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E와 G의 우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E와 G가 E형 접합일 때 G가 가려지는구나. 그러면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전자형이 E-G인 남자 디귿과 그 다음에 FG인 여자 리을 요 사이에서 자녀 2가 태어났대요. 이번에는 2가 태어났는데 이때 자녀 2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해 표현형이 최대 2가지래요. 그럼 이번에도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선생님 먼저 한번 다 적어볼게요. 요렇게 만나면 EF
이렇게는 EG, 요렇게는 GF, 요렇게는 GG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애들부터 적어보자고요. 자, 먼저 GG는 무조건 G예요. 그렇죠? G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G는 E의 표현형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두 가지가 다 나왔네? 그럼 나머지 요것들은 E 아니면 G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봤더니 여기 있는 GF, E가 일단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G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GF일 때 F가 가려져. G가 발현되는 거야. G가 F에 대해서 우성이야. 요거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EF. G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E여야겠네. 둘 중 하나여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E와 F, E형 접합일 때 F가 가려지고 E가 발현되는 거죠. 아, 그러면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우열관계를 표시해보면요. 누가 우성이죠? 그치? E가 제일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G, 그 다음에는 F. 요렇게 EG, F 우열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자, 기억. 가의 유전은 복대림 유전이다. 맞죠? 다음 니은. 유전자형이 EF인 사람과 그 다음에 FF인 사람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고 했어요. 일단 FF인 사람은요. F밖에 없으니까 F의 표현형을 나타내겠죠. EF인 사람은요.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E의 표현형을 나타낼 거야. 그러면 표현형 같지 않습니다. 틀렸죠? 다음 디귿. 자녀 2의 가의 표현형이 리을과 같을 확률이요. 다시 여기 디귿 리을 여기로 넘어와 볼게요. 자, 지금 리을부터 좀 보면요. 리을은 FG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요. G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얘는 G의 표현형을 이렇게 나타낼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G의 표현형을 나타낼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G 전체 4가지 중에서 G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건 2가지. 그럼 4분의 2가 되겠죠. 그럼 4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다. 틀렸네요. 자, 정답은 기억 맞는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7번.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17번부터 조금 더 긴장을 하고 풀었을 텐데 17번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고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다인자 문제도 있고 비분리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 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자, 먼저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점. 일단 동그라미 칠 게 많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있고 두 쌍의 대립유전자래요. 아, 그렇다면 가는 일단 두 쌍이라고 하면 얘는 다인자 유전이죠. 그치, 우리 한 쌍 이상이 한 쌍보다 많으면 다인자 유전입니다. 두 쌍 이상이면. 자,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라고 했어요. 그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상염색체 위에 여기 있는 지금 A와 B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의 표현형은 우리가 다인자 유전하면 좀 나오는 거.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되고 이거는 수가 다르면 표현형도 다르다. 이런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표를 봤더니 이 가족 구성원에 가의 유전자형에서 기억의 수, 기억이 지금 대문자죠. 대문자의 수를 지금 나타내 준 겁니다. 여기서 끝을 낸 게 아니고 엄청 힌트를 많이 줬어요. 여기 있는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줬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그러면 사실 시험 문제 풀 때는 선생님도 막 다 그림 그리면서 풀진 않았거든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요거를 선생님 그대로 이 조건에 만족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아버지, 어머니 요거 유전자형을 쓸 때 다 독립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기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그려줄 수 있죠. 자, 이때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다 E형 접합. 어머니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요렇게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마지막 조건을 봤더니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때 형성된 정자 P와 그리고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서 누가 태어났냐면 A가 태어났대요. 근데 이 A가 자녀 1인지 자녀 2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A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획형은 모두 정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대문자의 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누가 도대체 비분리가 된 건지를 좀 찾아볼 겁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 1과 2가 태어났어요. 근데 일단 정상 난자라고 했으니까 어머니는 비분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줄 수 있는 난자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스몰 a랑 라지 b만 줄 수 있죠. 그러면 일단 1번이건 2번이건 상관없이 둘 다 어머니는 자, 스몰 a 라지 b 아니 그쵸? 여기도 스몰 a 라지 b만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근데 일단 어머니가 스몰 a를 줬다는 건 여기 있는 아빠가 라지 a, 라지 b를 줘서 최대한 대문자 2개를 줬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문자의 개수가 4개일 수 있어요? 안 되죠. 4라는 숫자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4라는 숫자가 보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2번이 바로 요 a가 되는구나. 요렇게 찾을 수, 얘가 얘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인 1번부터 채워볼게요. 지금 엄마로부터 대문자를 1개 받았죠. 2개 해서 1개. 아빠로부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3개니까 아빠한테 대문자 2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로부터는 요렇게 해서 라지 A랑 라지 B를 다 받았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엔 자녀 2를 볼게요. 비분리가 일어났을 텐데 얘도 엄마한테는 1개 받았으니 총 4개가 되려면 아빠한테 3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3개를 받을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치? 일단 아빠한테 최대한 A랑 라지 A, 라지 B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라지 A를 받거나 또는 이렇게 엄마한테는 스몰 a, 라지 B를 받고 아빠한테는 라지 A, 라지 B를 여기도 라지 A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받고 여기에 또는 라지 B를 하나 더 받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아빠한테 라지 A, 라지 A 2개를 받거나 라지 B, 라지 B를 받거나 한다라고 하는 건요. 여기 있는 상동 염색체는 제대로 분리가 일어났는데 염색 분체가 제대로 분리가 안 된 거지. 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정자 P는 감수 2분열에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거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다 찾았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A는 자녀 2이다.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자녀는 A 2번이다. 맞죠?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A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이거 우리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 많이 출제되는 꼭 알아야 되죠.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 XXY 요거고요. 터너 증후군은 어떠죠? 터너 증후군은 X 하나만 갖는 경우. 다운 증후군은요. 21번을 3개. 클라인펠터, 터너, 다운 증후군 요 정도는 우리 기억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전 선생님 동그라미 쳐놓은 거 상염색체 있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염색체는 비분리가 안 된 거지. 정상적인 거야. 그러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나타나지 않는다.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니까. 자, 다음 디귿 볼게요. P가 형성될 때, 요 정자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난 거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 문제는 우리 혈장 삼투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면요. 그림 가는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정상인에서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의 농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가의 그래프를 좀 보면, 그림을 좀 보면요. 혈장 삼투압이 변화했어. 그럼 이거 누가 감지하죠? 그치, 여기 위에 있는 간내 시상하부. 얘가 최고 죽주가 되는 거지. 간내 시상하부가 이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어. 이때 혈장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하죠.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농도가 진해진 거, 내 몸이 짜진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때는 간내 시상하부가 이걸 감지해서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호르몬 A, 그치? ADH, 항행유 호르몬이 되겠죠. ADH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럼 ADH의 표적 기관은요, 콩팥이야. 그럼 콩팥에서 뭘 하죠?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수분 재흡수가 많이 되면 물을 다시 흡수하니까 혈장 삼투압은 다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삼투압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나에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혈장 삼투압이 P1에서 P2로 갈 때 늘어나고 있죠. 이때 혈중 A, ADH의 농도 늘어나고 있구나. 요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자, 기억.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이다. 그쵸? 혈장 삼투압, 혈당량, 그 다음에 체온 다 최고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다. 다음 니은. A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치? 얘는 수분 재흡수 촉진하죠. 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나올 때는 요 각각의 값들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지금 P1, P2 일단 혈장 삼투압은 여기 있는 P2가 더 크죠. 주어진 값 그대로. 자, 그랬을 때 농도가 더 진한 요 P2에서 ADH가 어때요? 요거 그대로 읽어주면 ADH도 P2가 더 큽니다. 즉, 수분 재흡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냐면 여기다 P1, P2 다 적어볼게요. P1보다 P2에서 수분 재흡수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물을 많이 흡수했다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오줌량, 즉 오줌 생성량은 어떨까요? 즉 물을 많이 흡수할수록 오줌은 적게 나오겠지. 그래서 P1과 P2를 비교할 때 P1에서 오줌 생성량이 적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요거까지 오줌 삼투압은 어떨까? 자, 오줌이 소량 나오니까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P2는 오줌량이 적으니까 삼투압은 P2에서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건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을 비교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P2가 P1보다는 적다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맞는 3번 되겠죠. 자, 넘어가서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 우리 오답률 1위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연관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보면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친구들이 있다면 꼭 지금 잠깐 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연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가는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가는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나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각각 라지 H, 라지 T가 우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대. 이게 뭐야?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같이 움직일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어떤 힌트가 좋냐면 구성원 2는 라지 H와 스몰 H 중 한 가지만 갖는데요. 이를 봤더니 여자니까 뭐 상염색체 있건 성염색체 있건 상관없어. 라지 H, 라지 H를 갖거나 스몰 H, 스몰 H를 갖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정보들을 주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가와 나가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지 성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한테 친숙한 것부터 찾아볼게요. 어떤 애들이냐면 개념 강의에서 얘기했던 득보자를 찾아볼 거예요. 즉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경우 어디 있죠? 딱 봤더니 여기 4번과 5번에서 보이죠. 여기 지금 선생님 요거부터 적어볼게요. 지금 요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가계도가 나타나 있을 때 색칠되어 있으면 잘 모르니까 선생님 일단 기억 니은부터 적어볼게요. 자, 가는 기억으로, 그다음 나는 니은으로 이렇게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태어난 경우가 없어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찾을 수 있죠. 4번과 5번이 정상인데 갑자기 니은인 6번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 자녀의 표현형인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성이 되는 거죠. 얘가 열성. 그 다음에 라지 T가 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찾을 수 있어요. 또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득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자야. 그렇다면 이거 상염색체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그러면 얘는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선생님 몰라요. 왜 그러죠? 라고 물어보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성염색체 있다고 하면 Y염색체 유전일 수 있어요? 안 되죠. 여기 나가 2번, 6번 여자에게서 나오니까 안 돼요. 자, 그럼 X염색체 있다면요? 여자가 유전병일 때 그 위에 아빠도 유전병이 되어야 되잖아. 여유 남유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X도 아니야. 그러니까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죠. 요거는 기억해두면 빠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상염색체 유전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네들 T에 대해서 요 4번, 5번, 6번만 한번 유전자형을 적어볼게요.
자, 일단 나가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 tt, 그리고 4번과 5번은 스몰 t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정상이니까 라지 t, 라지 t. 요렇게 옆에다가 라지 t, 스몰 t. 요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적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에 대해서 우열을 판별을 해봐야 되는데 가에 대해서는 지금 득보자가 없으니까 찾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주어졌냐면 여기 있는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자, 구성원 2가 라지 h만 갖거나 스몰 h만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지. 둘 중에 뭐가 맞을까? 그래서 내가 가정을 했는데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틀리면 그 반대 경우가 맞다 이렇게 하고 풀어야 되죠. 자, 그럼 먼저 선생님은 라지 h가 맞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라지 h가 우성이고요. 얘가 지금 동형접합이니까 여기 있는 자녀 3번과 4번한테는 라지 h가 이렇게 하나씩 갈 거예요. 아직 연관은 모르니까. 자, 라지 h가 하나씩 가면요. 얘가 지금 대문자 우성이기 때문에 요 2번이 나타내고 있는 정상이 3번, 4번도 다 정상으로 똑같이 표현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봤더니 어때요? 4번에서 가가 나타나고 있죠? 모순이 생겼다. 다시 얘가 라지 h만 가지면 3번, 4번이 라지 h 하나씩은 받을 거고 얘가 우성이니까 3번, 4번은 요 2번이랑 똑같은 정상의 표현형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4번에서 모순이 생겼어. 아, 그렇다면 이건 틀렸네. 바로 지우고. 아, 2번이 뭐다? 스몰 h, 스몰 h다. 요렇게 결정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니은은 정상이기 때문에 아, 스몰 h가 정상, 가가 우성이다. 요거 우리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여기 4번, 5번, 6번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정상인이 열성이니까 정상인 여기 있는 5번 같은 경우는 스몰 h, 스몰 h 연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6번도 정상이니까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 4번은 여기 있는 6번한테 스몰 t랑 스몰 h가 연관된 걸 줘야 되니까 이렇게 스몰 h가 있을 거고요. 얘는 가를 나타내니까 라지 t랑 라지 h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거죠. 자, 이 정도 써보고 그다음 바로 기억으로 넘어가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유전장을 다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시간 부족하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써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다. 그치? 가는 우성형질 맞죠? 다음 니은. 6에는 1로부터 물려받은 스몰 t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좀 구분을 해보면 6번이 가지고 있는 스몰 h, 스몰 t 하나는 여기 있는 5번한테 이렇게 하나 받았을 거고요. 또 이쪽에 있는 스몰 h, 스몰 t는 여기 4번이 가지고 있는 스몰 h, 스몰 t 이걸 이렇게 받았을 거야. 자, 그럼 4번이 가지고 있는 요건 누구한테 받았을 거냐? 여기 있는 스몰 h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여기 있는 2번한테 받았겠죠. 근데 2번은 지금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얘는 정상이고 나에 대해서는 지금 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가 스몰 t, 스몰 t 요렇게 나타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받은 거지. 그리고 요 라지 h, 라지 t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1번한테 받은 거지.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스몰 t는 어떻게 온 거냐면 여기 있는 2번의 스몰 t가 4번에게 가고요. 4번의 스몰 t가 여기는 6번한테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아니고 2번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자, 다음 티귿.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 중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가와 나 중 한 가지만 발현된다는 건 가만 발현되거나 또는 나만 발현되거나 요거죠. 자, 가만 발현된다라고 하는 건 가가 정상인 가가 발현된다라고 하는 건 라지 h를 하나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선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t를 하나 가져야 되죠. 라지 h, 라지 t가 하나씩만 있으면 가만 발현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만 발현된다라고 하는 건 가에 대해선 정상이니까 스몰 h, 스몰 h. 나에 대해서는 나가 발현되려면 얘 열성이니까 스몰 t, 스몰 t. 요런 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4번과 5번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선생님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요거랑 요거에 만났어. 라지 h, 라지 t를 4번이 주는 그 순간 얘는 일단 뭐는 만족하냐면 가만 발현한다는 거 만족하죠. 자, 그래서 얘랑 만나면 스몰 h, 라지 t. 또 4번이 라지 h, 라지 t를 줄 때 요거랑 만나면 스몰 h, 스몰 t. 요거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스몰 h를 만나면 스몰 h, 스몰 t를 4번이 줬을 때 요거 5번이 스몰 h, 라지 t를 줄 수 있고요. 또 4번이 스몰 h, 스몰 t를 줬을 때 얘는 스몰 h, 스몰 t를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두 개는
라지 H, 라지 T가 있으니 가만 발현될 거고요. 스몰 h, 스몰 t 요것만 갖는 건 나만 발현되는 경우죠. 그럼 전체 4가지 중에서 가만 발현되는 거 2가지, 나만 발현되는 거 1가지. 더하면 4분의 3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중에 3가지가 요거를 만족한다. 이거 2개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3이 되어야 한다. 자, 디귿은 틀렸죠. 자, 정답은요. 기억 하나만 맞네요. 1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비분리랑 섞여서 나오면 좀 어려운 분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비분리가 없는 문제였거든요. 생각보다 좀 잘 풀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답률이 2위나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서 좀 실수할 수 있었는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정자 형성 과정과 난자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얘가 지금 정자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얘 남자. 얘 나는 난자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 여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표는 세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7번 염색체수. 7번의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염색체 중에 하나를 지금 나타낸 거죠. 염색체 수를 나타낸 거고요. X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여기는 1, 2, 3, 4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비분리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수 분열의 과정을 쭉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문제 마지막에 우리 밑줄 쳐보면요. 여기 있는 1, 2, 3는 중기의 세포래요. 자, 그러면 1이랑 3는 지금 감수 1분열이 끝나기 전이니까 감수 1분열 중기. 그래서 여기다가 1과 3는 중기 1이야.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2는요. 감수 1분열이 끝나고 감수 2분열이 끝나기 전 중기 2. 감수 2분열 중기의 세포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마지막 4는 뭐예요? 혹시 생식세포. 난자가 되겠죠? 난자. 요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핵상부터 적어보면요. 여기 있는 중기 1의 세포는 핵상이 2N. 2N이죠. 자,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하고 나면 이 이후로는 죄다 뭐예요? 다 N입니다. 자, 그래서 2도 N. 여기 나오는 4도 N.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염색체수 적어볼까요? 자, 이 애는 상염색체 44개에 성염색체는 XY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1은, 그쵸? 남자니까. 자,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이 N은 44, 상염색체 더하기 성염색체는 XX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2는요. N이니까 상염색체는 22개에 성염색체는 몰라. 왜냐면 이 XY 가지니까 이쪽에 X가 왔는지 Y를 갔는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를 보면요. N이니까 N은 22 더하기 얘 여자니까 성염색체는 X 한 개밖에 못 갖죠. X를 갖는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매칭을 시켜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 있는 7번 염색체 수부터 볼게요. 자, 7번 염색체 수가 기역은 2래요. 아, 염색체 수가 2개가 있다는 건 상동 염색체 분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지. 아, 핵상이 2N인 상태. 그러면 1 아니면 3 중에 하나겠네요. 1 아니면 3.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을 봤더니 7번 염색체 수가 하나래요. 아, 그렇다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 거네. 그렇다면 얘는 N인 상태겠구나. 자, 그럼 얘는 2 아니면 4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봤더니 딱 얘가 보여야 돼. 사실 얘부터 보여야 되지. X염색체 수가 2개래요. 디귿은. X염색체 수가 2개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죠? 이 N이면서 여자인 3밖에 없죠. 얘.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3구나. 얘는 2N. 그러면 당연히 7번 염색체, 상염색체도 당연히 상동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여기 B는 2개를 갖는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2개를 갖는다. 자, 그럼 마지막 리을은요. 이것도 딱 보여야지. 자, 사실 요거부터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좀 보였을 거예요. 자, 리을 같은 경우는 X염색수가 없대요. 자, X염색체가 없을 수 있는 거. 여기 X, X, X 있죠? 없을 수 있는 건, 이게 뭐다? 2다. 그럼 2가 여기 있는 성염색체가 Y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얘가 X염색체가 빵이 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죠?
7번 염색체, 상염색체는 어때요? 얘는 N이기 때문에 핵상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N 두 개고 N 두 개니까 나머지 하나씩 찾으면 되죠.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이미 디귿이 3이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이미 2가 나왔으니까 4가 될 겁니다. 요렇게 해서 다 매칭을 시켰으면 요거 찾아볼까요? 요거에서 좀 실수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정자를 만드는 거, 난자를 만드는 거 이렇게 놓치고 대충 이제 풀다가 요게 몇이었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자, 이건 지금 정자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자예요. 남자의 경우는 X, Y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N이지만 얘는 X 염색체 수가 1개여야 돼. 요거 2개라고 생각한 친구들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채워볼까요? 4 같은 경우는 X 염색체 얘도 1개를 갖는다. 자, 그럼 다 채웠으니까 기억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니은은 2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 2가 아니고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다음 니은 A 더하기 B는 4라고 있어. A가 지금 1이고요. B가 지금 2이요. 더하면 3 되겠죠. 4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다음 디귿. 리을의 핵상은 N이다. 리을의 핵상은 N이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하나만 맞는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조금 떨리고 긴장했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맞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실력 점검하고 겨울방학 이용해서 완전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